호운동은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런 걸 말이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주의가 동일하게 기속하는 것. 내용은 아주 쉬운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을 취득을 했다. 토지 사용권. 그런데 이제 이때 을 재산권자가 땅세도 주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재산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소유권하고 재산권 제한 물권이 동일하게 기속이 됐다. 이런 거를 호운동권하고 이전에 내가 땅을 사버렸기 때문에 재산권을 따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호운동의 결과 이 제한 물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호운동도 물권을 소멸서도 이야기인데 아까 저 187조 나왔던 거는 이야기야. 이 경우에 호운동이 일어나면 1. 의료 재산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재산권이 소멸하는가. 그러면 186조. 호운동만 일어나면 재산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187조인데 상식이죠. 187조. 만약에 말소 등기 해야지 재산권 소멸한다 그러면 모순이 생겨버리잖아. 말소 등기 하기 전까지는 재산권이 존속하는 셈이니까. 그럼 소유권도 이미 취득했는데 같이 존속해버리잖아. 그럼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호운동이 일어나면 재산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호운동 결과 자동 소멸 187. 진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외워서 문제 풀면 정말로 공부하기 힘들어져. 법 공부 진짜 힘들어져.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운동이 시험에서 집중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재산권자인데 이 재산권을 객체로 해서 병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재산권은 전세권과 더불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렸다고 말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소유권 취득 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번에도 재산권이 호운동으로 소멸합니까? 이것 때문에 저 호운동이 시험에서 집중 나온다는 소리인데 만약 이 경우에 재산권이 호운동으로 소멸하면 큰일 나버려. 얘 저당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제3자 이익을 침해하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호운동에서 집중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 조문 때문에 그래. 191조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이 조문이 머릿속에 입력이 저절로 돼요. 공부해보면 알아. 이 191조 1항 당서 요것 때문에 호운동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191조 1항 단서에 뭐라고 됐나 이런 걸 대비해서 호운동으로 소멸해야 될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당의 제한물권은 호운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시험에 쏟아나오느냐. 해석상 법규는 제3자로 됐는데 이거를 확장 해석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확장 해석하느냐. 1. 제3자로 됐으니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의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제한물권이 호운동으로 소멸한다는 거. 바로 칠판의 사례. 이 경우는 호운동이 일어났지만 왜 이게 소멸되면 안 되느냐. 저당권자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법규는 제3자가 된다. 이걸 추가시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의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호운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 지금 사례로서 이런 걸 엄청 물어보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토지의 을이 선순위로 1번 저당권 가지고 있다. 다시 동일한 토지에서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호운동이 일어났다. 2번 저당권은 두말 없이 소멸해요. 이 사례도 엄청 물어보고 문제는 요 2번 저당권 있을 때 이번에는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호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1번 저당권도 호운동으로 소멸하는가? 이걸 이제 문제시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호운동으로 소멸이 되면 우리 저당권 제도는 저당권을 실무에서 한 번쯤 겪어봤을 거니까 순위 승진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1번이 소멸하면 2번 1번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얘는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느냐.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얘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에 들어가면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게 써야지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배당 채권 회수를 할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채권 회수 다 못할 수도 있다는. 근데
2번이 1번으로 올라오면 돈 뜯길 일이 없다는 거. 넘버원으로 배당받으니까. 얘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는데 문제 내라 그 말이야. 이제는 내가 이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매입했기 때문에.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예로부터 돈 빌린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내 토지 위에 전혀 상관없는 얘가 가장 선순위 1번 저당권을 가지니까 얘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나는 거꾸로라고, 나한테는 불리가 다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제3자 말고 나 자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존속이 돼야지 2번 1번으로 못 올라온다 요 이야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자 말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순위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걸 비교 정리 딱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 우리 저당권 제도는 타 물권임을 원칙으로 하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 위에 소유자가 스스로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말이야. 흔히 말하는 소유자 저당은 허용이 안 돼요. 이 경우에 얘네들이 저당권자, 이 토지는 누구 거요? 얘네들 거 아니잖아. 얘 거잖아요. 이처럼 타인의 부동산 위에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하는 것이지 자기 소유물에 소유자가 스스로 저당권 취득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소유자 저당은 허용이 안 되는데 여기 칠판에 사례를 보라는 거. 이게 왜 시험에서 중요한가? 결과적으로 선순위 1번 저당 2번 있을 때는 말이야. 여기 2번이 없으면 이것도 혼돈으로 소멸이 되겠죠. 여기 있을 때 말, 후순위 고려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좀 못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이 혼돈으로 소멸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는 내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데 내 토지 위에 소유자가 내 소유물 위에 동시에 저당권을 갖죠. 이런 거를 소유자 저당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원래 소유자 저당은 허용되는 것이 아닌데 외적으로 소유자 저당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혼동 외로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이런 칠판의 사례 경우에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소유자 저당이 어쩔 수 없이 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따라서 정리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하니까. 우리 책에도 우측에 뭐 예해가지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본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서 허접하게 예는 써놨어요. 그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얘도 알기 때문에 책에다 써놨는데 설명은 개판으로 됐다는 거예요. 추가시키라 그 이야기예요.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매입했을 때는 2번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해요. 그걸 많이 물으면 그거 추가시키고 그 사례에서. 따라서 선순위 1번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이 아니니까 선순위 1번 저당권자는 소유자면서 동시에 저당권 가지니까 소유자 저당이 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부연 설명 딱 하고. 뭐 알겠나요? 그다음 그 밑에 판례에서 1번 판례가 여기 191조 1항 단서 6조 적용하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혼동에서 이거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갑이 주택 소유자, 을이 선순위로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얘가 인도받고 중도 신고 다 해서 대항력도 갖추고 여기 동일 주택에 대해서 병이 후순위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혼동이 일어났다. 얘가 만약에 없으면 임차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이 되겠죠. 내가 이제 주택 소유자가 됐으니까 임차권 존속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또 마찬가지야. 저당권자는 순위가 올라오니까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면 이 매각된 경매된 가지고 임차인이 1번으로 보직 매수하고 나머지 있으면 저당권자 채권 매수하니까 여기 후순위죠. 근데 여기 혼동 소멸하면 올라오니까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나는 거꾸로고. 따라서 이 경우도 제3자 말고 임차인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 경우도 191조 1항 단서가 6조 적용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런 판례. 이런 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1번 판례. 진짜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건 공짜로 주기해서 내는 거예요. 왜냐 전형적인 문제다 그 이야기야. 그다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은 별로 안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깨우쳐 들어가 말이요. 다시 칠판의 사례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시 하게요. 혼동은 내용 자체는 아주 쉬워요. 이 정도는 민법에서는 아주 쉬운 파트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이렇게 가불병 사료로 나와요. 이게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이렇게 사료로 해가지고 이게 소멸하는가 전송하는가 이런 걸 지문 5개 사료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1분 이내에 푸셔야 되는데 자신 없으면 이건 건너뛰어야 돼요. 문제 자체는 아주 쉬워. 근데 여러분 실력으로 보면 하세우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사료로 나오니까. 이때 이제 여기 다시 하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이때 이제 저당권자가 지상권자로부터 지상권을 양도받아서 지상권도 같이 취득했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동일이 속 혼동이 났다. 어떤 게 소멸합니까? 이것만 깨우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이 되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겠죠? 상식이잖아. 따라 당연히 이게 소멸해야 되겠죠? 상식이죠? 그것만 깨우치시면 돼. 나머지 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8개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이제 물권법 강론인데요. 여기까지 물권법 총론은 물권의 기본 원리 배운 것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물권 8개가 이제 이렇게 분류된다 다 하는 이야기고 본권하고 점유권으로 구별이 되고 나머지 소유권을 비롯한 나머지 7개가 이 본권에다 해당이 되고 따라서 한눈에 봐도 분류표를 봐도 여기 점유권은 본권하고 지금 대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민법에서 억수로 중요하다 눈치로도 깨우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점유권 자체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요거는 5문제 이상의 값어치를 가져요. 5문제 이상 값어치를 이걸 이해를 못하면 본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요즘 시험은 점유권만 독자로 출제한 게 아니라 본권하고 싸잡아서 아까도 우리 종합문제 많이 낸다고 종합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싸잡아서 많이 출제한다는 거. 이따 이게 뭔 권인지 알면 내가 하는 말 알아들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점유권은 물권법 더 나아가서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완벽하다시피 정리정돈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먼저 본권은 뭐냐? 본권이죠. 점유 설명드려야 돼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갑이 노트북 소유자로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얘가 왜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조금 풀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점유라 그러는데요.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얘가 왜 노트북을 점유하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본권이라고 한다고 말할게요. 그런데 점유권은 그럼 뭐냐? 핵심 포인트는 이러한 본권의 유무는 불문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걸 쳐다본 순간에 민법 공부는 물 건너 가버려. 점유할 수 있는 거 있냐 없냐는 절대 보지 말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이걸 점유라 그러는데 당연히 인정되는 물권이 점유권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칠판의 사례에서 갑은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으로서 소유권 가지고 있고 동시에 노트북을 점유하니까 얘는 점유권과 물권도 같이 갖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얘는 본권으로서 소유권, 점유권, 물권 2개를 같이 갖게 돼요. 이 대목에서 조금 전에 혼동 공부했죠. 이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 동일히 계속 혼동이 났다.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데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양자는 뭐하기 때문에 평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듣나요? 이런 거 틀리지 마시라고. 그다음 문제는 이 을이 도적놈인데 설명드려야 돼요. 도적놈인데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 노트북을 현재 점유하는 도적놈이다. 그러면 이 갑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 소유권은 얘가 전혀 갖고 있겠지만 절제당했으니까 점유는 못한다. 따라 점유권 없다. 거꾸로 도적놈은 이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없지만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이거는 도외시하고 현재 도둑놈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둑놈에게 점유권과 물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는 없지만 이런 거를 점유권 거래요. 그럼 문제는 이런 나쁜 새끼한테 왜 점유권은 물권 인정이 되는가? 노트북을 얘가 절취해 갔는데 이 점유권의 존재 이유가 법학 공부 기초인데 그래서 점유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왜 이런 도둑놈에게까지 훔쳐간 물건에 대한 점유권 인정이 됩니까? 요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라는 건데 이게 법공부 기초하고 관련있다는 거예요. 기초 입문과정부터 지겹도록 가르쳐 줬어요. 국가 권력이 확립된 근대 문명사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다. 그게 국가구제라고 그래요. 국가의 재판제도를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송을 제기해서. 근데 이제 거꾸로 침해당한 권리를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서 구제받는 것을 자력구제에 그러는데 국가 권력이 확립되기 전 오인시 사회 같으면 이 자력구제가 원칙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겠죠. 오인시 사회는 갑, 오인신, 을, 오인신. 갑의 돌멩이 을이 뺏어갔다. 그러면 갑도 실력에서 뺏어온다. 을이 한 배 두드려서 팔목까지 부드럽다. 같이 팔목까지 분들인다. 이게 자력구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력구제 하게 되니까 사회 평화나 사회 질서가 깨지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느냐? 사회 평화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력구제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대신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라고 말이야. 소위적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주는 거야. 재판제도를 통해서 이리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판다는 거야. 여기 칠판에서 연습을 해본단 말이야. 그렇게 드문 케이스지만 며칠 뒤에 갑이 내 노트북을 훔쳐간 도둑놈을 만났다. 이 자식은 내 노트북 갖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 먼저 국가구제야. 이를 국가구제 이게 원칙인데 먼저 내가 소유자다 반환해라 반환 청구하고 얘가 바로 반환해줘 버리면 소송할 일 없죠. 근데 반환을 거부하면 이제 국가구제 들어간단 말이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문제라고. 국가구제 자력구제 보자 말. 봤다. 바로 쫓아서 팔목까지 삐뚤어서 강하게 삐뚤면 폭행죄로 교도소 가니까 살포시 뺏어왔다. 이게 자력구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건 뭐예요? 자력구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돼. 사회 질서나 사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법학자들이 초미의 관심이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자의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킬 것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력구제 허용이 되면 힘센 놈도 항상 대장도를 할 거 아니에요. 싸움도 잘하는 놈들 뒤지게 두들 패고 감옥이죠. 해결사 돈을 써야 구덩이 파부르고 돈 내놓으라 하라고 난리 법석이 나죠. 그럼 해결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 되겠죠. 판검사 필요 없어. 해결사가 남보원이 되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말이야. 자력구제를 어떻게 하면 금지시키냐.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니까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결과 이런 결론에 달했어요. 이 녀석의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키려면 이 나쁜 새끼한테라도 일단은 뭔가 권리를 하나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보호를 해주자 그 말이야. 자력구제를 모아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나쁜 도둑놈이다 보니까 얘한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더라는 거.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났는데 자력구제를 금지시킴으로써 사회평화를 유지 달성을 하자. 그러면 결론 이 나쁜 놈한테도 뭔가 권리 하나 인정해서 보호를 해주자.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얘한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나쁜 새끼니까. 그래서 수백 년을 걸쳐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얘를 계속 쳐다봤어. 요즘에 관찰 카메라 24시간 카메라 이거 들이대듯이. 그런 다음에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계속 보니까 얘가 이 훔쳐간 노트북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무릎을 친 거야. 됐다. 이거라도 권리로서 얘한테 인정해 주자. 그게 무슨 권리다? 점유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만 알아듣나요? 그럼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도둑놈도 이 노트북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이나 물권을 일단 인정해 주자. 근데 얘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실력을 항서 노트북을 뺏어갔다.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보인다. 이것만 깨우치시면 돼. 점유권 침해했죠. 도둑놈은 점유권 침해한 거라고. 점유권은 물건이야.
그래서 물권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요. 다시 하게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 조건 갖고 놀지 못하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막대한 애로사항 겪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 밀려와요. 물권 조건은 완벽하게 갖고 노셔야 돼. 물권 조건 시험 문제도 엄청나게 물어봐. 곳곳에서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오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하세요. 뭐 그런 거 몇 개만 하면 80점 맞아 누구라도. 쓸데없는 거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는 점유권을 침해했단 말. 물권이야. 그러면 얘는 물권 조건 행사한단 말. 따라서 얘한테 자력구자는 얘한테 나도 중개사 공부는 좀 했다. 내가 아무래도 놈이지만 노트북에다 점유권 간단 말이야. 점유권 물권이니까 네가 내 물권 침해했다 해서 점유권의 기한, 점유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해버려. 그러면 노트북 잘못했다고 반환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근데 도둑놈은 나도 중개사 공부했다고 내가 소유자지 않냐? 적법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라고 말이야. 이 말은 결론. 네가 자력구제 해봐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구제해봐 다시 반환해줘야 되니까. 자력구제 해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자력구제 하지 말거라. 이런 취지야. 따라서 점유권이 나오게 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킴으로써 사회 평화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권 인정이 됐다. 요거를 완벽하게 깨우쳐서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이런 나쁜 새끼한테도 이보다 더 나쁜 살인범한테도 강간범한테도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이 다 인정이 돼요. 이해했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30년 강했는데 간혹가다 옛날 요즘 수강생들 제 손톱 밑에 땜만큼도 안 되고 실력이. 근데 옛날 수강생들 중에는 학력은 낮고 나이는 많으나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주 지적性높은 분들이 많았어요. 학력은 낮더라고요. 옛날 분들이. 이런 분들 한 번에 질문 오면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사법고시 공부해서 학교 갈 사람이라고. 근데 이 말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 그만큼의 수준이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썼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점유권은 참 이해를 못 하시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걸 따지게 돼 있어. 이놈의 노트북 점유하면 왜 이걸 꼭 이렇게 따지게 됐다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게 우리 내 구조 법 공부한 사람은. 근데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시면 안 돼.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점유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뇌 구조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 그래서 이 배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게. 자력 구조를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사회평화나 질서를 유지하니까 점유권이 나왔다. 이 배경을 꼭 이해하라고 말. 그런 다음에 2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저 위에까 집에 가서 쭉쭉 읽으세요. 시험하고 상관없고 방금 가르쳐준 요걸 항상 배경으로 삼아서 방금 요걸 배경 점유권 왜 필요한가 이걸 배경 삼아서 염두에도 쭉 읽으라고. 그 다음에 점유 관념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다시 칠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방금 이제 쭉 들어보니까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점유하고 점유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면은 따질 필요 없고 물건을 사실상 집에 점유하기만 하면 이게 원인이 돼서 점유권과 물권 인정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점유하고 점유권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물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그게 뭐냐? 점유를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간접 점유하고 상속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점유권이 거꾸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가 점유 보조자 제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간접 점유, 상속 점유 보조자 제도는 점유하고 점유권의 운명을 같이 하두는데 요게 이코르가 지금 안 되는 경우라 그 말할게. 따라서 요 세 가지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와 관계없이 점유가 성립되는 케이스들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싸잡아서 점유 관념화 현상 요리 이야기를 한다면 줄거리 잘 잡으라는 소리예요. 점유하고 점유권의 운명을 같이 한다. 결론 딱 내리고 그러나 이렇게 이물질이 있다. 요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여기 점유 관념 현상이 되는 요 세 가지 거는 전통적인 문제 물어볼 때 누구나 맞추라고 기본 문제 물어볼 때 요 세 가지는 종례추로 출제했고 먼저 책 순서대로 점유 보좌 제도 아주 간단하니까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라는 거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호자 그래요. 갑, 집주인, 을, 가정부, 요즘 말로는 가사 도우미, 왼쪽 갑, 가게 주인, 우측의 을, 가게 종업원, 왼쪽 갑, 공장 주인, 우측의 을, 공장 근로자 등등등등.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은 가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측의 가정부나 가게 종업원이 사실상 지배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집안에 있는 가게에 있는 물건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왼쪽 갑의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란 거. 이처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지시하는 자를 점유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지시한다는 거는 명령 복종 관계를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 우측에 점유 보조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게에 있는 물건, 공장에 있는 물건 등등등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점유 보호자에게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점유 보호자에게는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가? 이런 지시를 받는 점유 보호자에게 점유권 인정이 되면 지시를 한 명령을 하는 점유주에게까지 점유권을 행사할 염려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정부나 가게 종업원이 채팅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갖고 놀고 있는데 외출했다 다뤄오는 인쪽 갑이 노트북을 찔러서 빨리 내 노트북 가져오니라. 재밌으니까 안 가져가니까 강제로 뺏어갔다. 이 순간에 가사도우미나 여기 가게 종업원에게 점유권 인정이 되면 대들지 않겠냐. 아저씨 우리도 중개사공 뺐어요. 노트북 점유권 우리에게 했어요. 뺏어가면 점유권 물권 침해했어요. 점유권에 그냥 반환 청구한다 그 말이야. 그럼 아저씨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러고 돌려줘야죠. 그리고 다시 또 내가 소유자다 적법자가 있어 반환 받아가죠. 웃긴다 말. 물론 여러분은 안 웃겨.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는 내가 보면 겁나 웃겨. 따라서 이런 점유 보호자에게는 점유권 인정이 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집안에 있는 물건 등에서 누가 점유권을 갖는다? 왼쪽 점유주에게만이 점유권 인정이 되고 얘네들은 사실상 지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스토리야. 명파했나요? 파악했으면 시험 관련해서 뛰어넘기세요. 거기 뭐 제일 위에 처에 관한 판례가 7줄짜리가 나왔는데 이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할 것. 여기 점유권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요건데 이 처에 관한 판례를 별표치고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다는 거. 가장 핵심은 요 대목이요. 여기 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하도 물어보는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요 경우에 왼쪽 갑 점유주가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되는가? 여기 점유 보조자도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점유 보조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조건 행사 뭐 한다는 거. 이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모르면 법은 상식. A가 노트북 소유자. 노트북을 갑이 뺏어갔다. 이 갑이 뺏어간 노트북을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소유자 A가 왔다. 노트북 내 거니까 돌려다오. 가사도우미나 가게 주면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덜컹 반환해 줍디요. 아니면 뭐라갑디요. 아저씨 우리는 잘 몰라요.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이거 토스하겠죠.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A한테. 이게 똑똑한 가사도우미 종업원이지. 덜컥 주워버리면 그 남으로 노가지라고 말이게. 이거는 취업도 못해 이런 사람은. 법을 떠나서. 안 그래요?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바꿔서 물어본다고. 여기 판례 사례도 이 판례 그대로 또 내질 않아요. 응용해서 내니까. 이 판례 사례 이런 거예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을이 처. 이 처가 남편하고 그 판례 보면 시부모까지 등장했는데 뭐 우정 출연한 거예요. 시부모 남편과 처을이 갑의 부동산, 토지, 건물, 심지어 축사까지 나오는데 요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내 것 반환해달라 소유물에 관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겠죠. 이때 묻는 게 이거야. 처를 상대로 해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요거는 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달렸다. 우리가 출근할 때 옛날 같으면 처한테 나 회사 가는 집 잘 봐 이렇게 하고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처가 남편을 지시를 받아서 집안의 물건을 점유를 하는가? 그러면 시다버리가 돼요. 점유 보조자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처는 점유 보조자다. 집안에 있는 물건에서 남편을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 보조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겠죠. 밥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는 점유 보조가 아니라 남편하고 집안의 물건을 공동 점유하는 공동 점유자로 봐요. 거기 처에 관한 판례가 여기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거기 쓰여 있죠. 처는 점유 보조자 시다바리가 아니라 남편하고 뭐로 본다? 공동 점유자.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례에서 이 소유자는 처를 상대로 해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이야기요. 그 판례 예우도 문제 못 푼다고. 판례 예우지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점유 보조로 보면 처를 상대로서는 반환 청구 못 하겠죠. 여기서는 공동 점유자로 보니까 처를 상대로 해서도 소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정돈 하시라 그 이야기라니까 별표 맞추지 말고. 시험은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물건 조건은 점유 보조를 상대로 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에 관한 모델은 판례가 처에 관한 요 판례고. 그다음 아까 자력 구제를 간단히 가르쳐 줬는데 물론 국가 권력이 확립된 문명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구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 이거 허용이 되면 사회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긴급한 경우 국가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경우는 외적으로 자력 구제가 허용이 돼요. 다만 이 자력 구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자력 구제가 허용이 되는데 그 시간적 한계를 뒤에 200 예습 좀 하고 다니세요. 이제 그래야 따라온다고. 229페이지 펴보세요. 자력구제 있죠? 뒤에 넘기세요. 자력구제 종류가 방위권, 탈환권인데 이 종류 시험에 안 나오고 자력 탈환권에서 209조 눈으로 읽으세요. 자력구제는 언제까지 허용되는가 시간적 한계가 조문이고 자력 탈환에 관한 209조라고. 부동산은 침탈 후 그 즉시라고 하는 이건 즉시를 말해요.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 탈환할 수 있고 내 부동산을 어떤 분 빼앗아가면 바로 실력행사사 뺏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동산은 그는 뺏어간 놈이 현장에 있다. 토끼면은 추적에서까지는 실력행사에서 강제를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산은. 그게 시간적 한계예요. 요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자력구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물권적 조건을 행사를 해야 돼요. 점검했나요? 그러면 여기 다 칠판 보세요. 여기 지금 칠판에서 이 점유 보조자에게 1. 자력구제가 긴급한 경우에 허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유권도 물권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물권적 조건이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이 점유권이 침해될 때 인정이 되는 물권적 조건을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점유보호자에게도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되는가 요 두 가지를 또 집중 물어보는데 외우지 말고 상식이니까 여기 가사도우미나 가게 종업원인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A라는 놈이 들어와서 노트북을 뺏어갔다. 노트북은 동산이죠. 그러면 자력구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얘가 현장에 있다. 또 도망가면 추적에서까지는 실력을 행사 뺏어올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데 너 주민등록번호나 저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고 하면 나중에 소송 제기할게. 웃기잖아 이게. 에? 긴급하니까. 이런 거는 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점유보호자에게도 긴급한 경우는 자력구제 허용이 되는가. 당연히 얘가 현장에 있으면은 누구라도 실력행사 뺏어와야 돼요. 이때 집주인한테 전화해요. 아저씨 노트북 뺏어가고 어떤 새끼야 마당에 있으니까 아저씨 빨리 와서 얘가 뺏으세요. 그래요? 얘 토끼 부렸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자력구제 더 이상 뭐 하잖아. 시간 정하면서 허용이 되니까. 따라서 점유보호자에게도 상식 외우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 외워서 맞춰도 시험 떨어져. 왜? 남은 안 외우고 상식으로 맞추는 걸 외우니까. 뇌에 용량이 차버려. 자력구제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 문제는 얘가 저 현장에서 토끼버렸어요. 더 이상 자력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없고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고 말. 그럼 더 이상 실력행사는 못 뺏어와. 이 순간부터는 이제 이 물권적 조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노트북을 뺏어간 것은 두 사람 중에 누구 점유권을 침해했는가. 점유권이 침해 당해야지 물권 조건 인정이 될 거니까. 얘한테는 점유권 없잖아요. 딱 점유보호 조건 인정될 수 없잖아. 누가 점유보호 조건 행사해야 돼요? 얘 점유권 얘가 이렇게 상식이잖아. 요것만 정리 딱 하면 돼.
기억쳤나요? 외우지 마시고. 세 가지 거요. 점유보좌도 물권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해가나 딱 정리하고. 점유보좌가 자력구제권이 긴급하게 인정이 되는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점유보좌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자 점유권이 침해한 건 없으니까 점유보호 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세 개만 딱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간접 점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핵심만 따닥 정리하라고. 간접 점유는 앞으로 민법 교재 읽다 보면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다 시험을 떠나서 용어 모르면 다른 거 공부할 때 지장을 초래하니까 민법은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힘들다고 말이야. 결혼하고 달리.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를 을에게 임대 빌려주었다. 왼쪽에 갑이 임대인, 우측에 을이 임차인. 다시 토지는 지상권으로 객체되니까 지상권 설정계약 체결해서 빌려주었다. 그럼 왼쪽에 갑이 지상권 설정자, 우측에 을에 빌려 쓰는 지상권자. 토지는 전세권으로 객체되니까 얘가 전세권 설정자, 얘가 빌려 쓰는 전세권자. 그러면 원래 토지는 왼쪽에 갑이 직접 점유를 했겠지만 이런 계약이 체결돼서 우측 을에게 인도가 되면 이제는 우측의 임차인 등이 이 토지를 직접 점유를 하겠죠. 그래서 우측의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 이런 애들을 글자 그대로 직접 점유자를 하고 얘네들한테는 점유권이 당연히 인정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왼쪽 갑이에요. 왼쪽 임대인 등은 지금은 토지를 직접 점유를 못하는데 핵심은 이거라면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왜 그러느냐.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되면 갑은 우측의 을을 상대로 이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반환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요거 행사하면 얘는 반환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토지 반환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얘가 토지를 직접 점유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직접 점유를 못한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은 현재 상태에서 직접 점유는 못하지만 우측 을을 매개자로 해서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매개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매개자로 해서 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그래서 이런 애를 간접 점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그러면 간접 점유자에게 왜 점유권 인정이 되는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영원히 이탈되는 아니라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간접 점유 경우도 똑같이 물어봐요. 자력구제가 긴급한 경우에 얘한테도 허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얘한테도 인정이 되고 똑같이 물어보네요. 똑같이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 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한 토지를 A가 뺏어갔다가 말이야. 뺏어갔다. 그럼 아까 읽어봤다시피 부동산은 빼앗기자마자 즉시 실력을 향해서도 되찾아와야 돼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자력구조 시간적 한계로 아까 나와 있었다. 209조에. 그럼 보세요. 여기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하는 애 아니에요. 그럼 얘가 뺏어갔으면 직접 점유 얘가 바로 실력에서 뺏어와야지. 시간적 관계 내에서 자력구조가 허용이 되는 것이지. 직접 점유도 못하는 간접 점유자가 그 시간적 관계로서 어떻게 자력구조 하겠냐가 말이야.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허용이 안 되고 대신 이제 즉시 뺏어야 되는데 그 시간적 관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물권 조건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뺏어간 것은 일단은 직접 점유자와 점유권이 침해당했으니까 얘는 얘를 상대로 점유보호 청구권 그 중에서 이제 반환 조건 행사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간접 점유자로 그러면 얘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그 중에서 이제 점유보호 청구도 세 종류가 똑같이 있겠죠. 반환 청구, 방해적 청구, 방해방 청구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뺏어간 것은 이자 점유권뿐만 아니라 얘도 점유권을 가지니까 이자 점유권도 같이 침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것만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직접 점유자는 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더라도 원칙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고 청구를 하고 얘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에게 반환하고 청구하면 돼요. 자기 개념 딱 정리하고 215페이지에 간접 점유자치 1 점유권 인정이 된다. 마지막 구절
간접점다 점유와 조건 갖는다 정리했다 하고 동그라미 2번이 방금 가르쳐준 207조 2항이야. 직접적인 반환까지 청구하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 자력구 제권 인정되냐 정리했다고 딱딱딱 땡. 그 다음에 튀어넘기세요. 상속. 여기 이제 상속은 193조 조문이 반쪽짜리인데 시험에서는 의외로 자주 인용이 된다는 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조문이 그대로도 물론 나오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하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 갑이 부로서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권은 갑에게였고 사망을 했다. 그럼 193조에서 점유권은 상속이 지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 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야기야. 그럼 왜 이게 시험에 곧잘 물어보고 점유 관념면서라고 그런가? 193조 2면은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이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점유 관념 현상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고 더 나아가서 상속 개시 사실 아버지가 사망했던 사실을 모르겠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자기가 상속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점유권이 얘한테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야.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점유 태양. 태양이란 말은 종류를 말해요. 이것도 한자로 좀 써놔뒀는데 비례물놈이 한글로 태양 그러면 공부 처음 한 사람 하늘 쳐다보기도 했단 말이야. 하늘에 떠있는 태양인가 싶어서. 법학책에 뭐 태양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종류를 말한다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99% 출제되는 것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자주타주를 구별한대.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별체력에서 구별체력 찾아보세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나와있죠. 취득시효 때문에. 바로 뒤에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취득시효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해야지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소유사가 없으면 취득시효 못 한다는 거예요. 따라 이 취득시효 때문에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고 따라서 점유권에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자주타주점유를 이해를 못하면 취득시효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여기 나오는 판례들이 그대로 취득시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기 자주타주점유는 시험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걸 문제를 풀려면은 판례 한 20개는 쪽 깨고 시험장 가야 돼요. 근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판례 20개를 외운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학교가 그리 멀고 따라서 상식으로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딱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자주점유다, 소유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다. 이것만 갖고는 문제 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 소유사가 뭐냐 이런 거를 따라서 그래야지 개념이 정확히 써야지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자중과 타중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자주점유. 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걸 말한다 말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첫 번째 핵심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한다 말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유사 그래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 독점에서 지배한다 그 이야기죠. 소유자인 것처럼 독점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유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면 거꾸로 타주점유.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걸 뭐를 말하냐. 이거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소유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하는 건데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타주점유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것은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하는 것을 타주점유 요리 이야기할 거라 아마.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것은 소유사 있다는 거고 그 반대 소유사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소유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단은 시험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인데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단할 때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점유자 내심 의사는 하느님하고 지백히 몰라. 여기 들은 걸 누가 할 거냐고 말이야. 내심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권원이라 그러는데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뭐 때문에 점유 취득했습니까? 이걸 살펴보라고 말이야.
이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연습을 좀 해보자 말로. 일단은 매매 같으면 토지 매매를 했다. 그래서 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서 매수인이 점유를 했다. 두말할 것 없는 자주 점유겠죠. 왜 얘가 점유를 취득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야. 이게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을 이제는 배척하고 자기가 이제는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독점해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했고 점유 취득했겠죠. 따라서 자주 갑의 노트북을 외우지 마세요. 을을 도둑놈이 훔쳐갔다. 도둑놈이 노트북 점유한 건 뭐냐? 왜 점유 취득했는가? 취득 원인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얘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나는 노트북을 잠시 빌려 쓴다. 이런 요랑으로 훔쳐가면 도둑놈 자격도 없다. 이런 거는 추접스럽다. 절도죄로 처벌도 안 해요. 이런 거는. 따라서 훔쳐가는 것은 이자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호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노트북을 독점해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훔쳐갔을 거란 말. 그래서 자주 점유. 아까 간접 점유를 가르쳐 줬는데 간접 점유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와 점유. 이임차인이 점유한다. 또는 지상권자가 점유한다. 전세권자 점유.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간접 점유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와 점유는 타주 점유라는 것. 이유. 이임차인은 이임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를 하는 것이고 이임차인이라는 놈이 만약에 이임대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독점해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으면 이거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런 애를 우리는 도적놈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그죠? 상식이잖아. 따라서 간접 점유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직접 점유는 타주 점유일 것. 그래야지 얘한테 소유권 있다는 걸 전제해야지 얘네들이 토지를 반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지배를 못하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 인정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간접 점유. 그래서 직접 점유는 타주 점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저 권한의 성립에 따라서 객관적 예형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아무래도 저 소유사는 여기 내심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의 성질상 어느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총칙에서부터 가르쳐 들었어요. 입증에 곤란할 때는 민법에서는 정과 보도처럼 뭘 해버린다고 문만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조문대 외우세요. 아예 시험에 쏟아나와. 197조 1항에 보면은 권한의 성질상 어느 것이 불명할 때는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와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해버려. 또 점유자가 소송이 붙었을 때 재판장 나는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했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거꾸로 입증하면 되는데 저로 돌아가서 의의 쭉쭉 있고 근데 의의는 설명이 아주 허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유사가 있다 없다만 써놨는데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소유사가 있다는 건 없는 건 요거. 그 다음 밑에 판단 기준 동그라미 1번 정리했다고 하고 우측 넘어가서 자주 타주는 점유 개시상철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겹도록 출자니까 그 다음에 예에 들어난 판례까지 정리 꼭 하고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와 점유했다. 그럼 매수인의 점유 일단 자주 점유겠죠. 근데 나중에 그 매매가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으면은 이 자주는 타주로 바뀝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자주과 타주가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 개시 당시를. 따라서 매수인의 점유는 점유 시초에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가 무효라는 것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타주로 안 바뀐다 그 이야기예요. 정리했다 하고 그 다음 밑에 자주점유 추정 동그라미 1번 197조 1항 쏟아져 나온 거 정리했다고 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판례가 또 시험에 쏟아 나오고 197조 1항을 이해하고 나서 요거는 이 녀석이 잘 써놨어. 197조 1항이면 자주점유 추정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판례를 정리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판례를 토막소막 써놓으면 안 되고 요거 하나는 어떻게 백했는가 어쨌든 요거 하나는 잘 써놨어. 따라서 이 판례가 또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점유자가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뀝니까? 그 얘기인데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197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와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는 것. 그게 동그라미 2번 판례. 이따 뒤에서 또 써먹겠다. 이 자체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색칠한 거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1번이나 한번 읽어보고 그 중요한 판례는 그 별로 없으니까 그 1번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가로쳐 보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게 악의 무단 점유자는 아예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판례는 취득시효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판례인데 지금 악의 무단 점유자도 자주점유로 추정해 줄 수 있는가 요 판례인데 이 판례가 97년 8월 달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 갑이 토지 소유자였어요. 이 을한 놈이 갑하고 이 토지에서 매매했다든가 법률 요건이 없이 이런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갑이 토지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악이 갑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 이런 애들을 악의 무단 점유자 이렇게 하기로 97년 8월 달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이 악의 무단 점유자도 우리 판례가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20년간 점유를 하기만 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97년 8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악의 무단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시효취득이 가능했던 요 사안들이 이 판례 하나가 바뀐과 동시에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돼요. 근데 악의 무단 점유자는 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을 이제 안 해주는 걸로 판례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가 바뀐 순간에 이런 애들은 20년이나 200만 년을 점유하더라도 이제는 시효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거. 따라서 악의 무단 점유자는 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해 줄 수 없다. 이 판례 변경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거의 취득시효 사례를 보면 이런 악의 무단 점유자가 취득시효하는 경우가 70%가 넘었어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그런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시효취득이 허용이 됐던 수많은 사례가 시효취득이 불가능으로 바뀔 만큼 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판례라고 말해요. 이 판례가 옛날에는 요즘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97년도에 이 판례가 다 변경했다는 게 워낙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5대 중앙일간지 사회면 전면에 한 면 전부에 이 판례가 설명이 돼서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가 요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악의 무단 점유자 경우는 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 안 해준다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하다? 취득시효 때문에. 이 판례 하나가 변경된 동시에 취득시효가 과거에 허용이 됐던 사례가 취득시효가 이제 불가능한 걸로 바뀔 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판례가 요 판례라고 말해요. 취득시효에서 요 판례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뒤에 동그라미 3번에 권원성과 타주점유의 경우 니은, 디귿, 니을 요 세 개는 점검을 해야 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식들이요. 명의신탁이 뭔지 공부하고 디귿번 분묘기지권이 뭔지 공부하고 공유 공부하면 저를 안 했는데 니은, 디귿, 니을 세 개는 점검해야 돼요. 한 개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배우면 다 아니까. 명의신탁은 자주 튀어나오니까 잠깐만 칠하면 이따 뒤에 또 나오니까 명의신탁은 이런 걸 말해요. 갑이 이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 소유자인데 공부상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했다.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놨다. 이런 게 명의신탁.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옛날에는 이게 우리 법원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인데 이게 지금 악용 여지가 따라서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명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이 있어요. 실명법 8조에 문중이 명의신탁하거나 배우자, 갑남편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부인 명의로 해놨다든가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이런 세 가지 경우는 특례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가 돼요.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이 특례 규정에서 유효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판례에 의하면 지네 둘 사이에 있어서는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걸 다 알죠. 지네 둘 사이에 있어서는. 따라서 내부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를 소유자로 봐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얘가 소유자라는 걸 알 수가 없겠죠. 얘 눈에는 누가 소유자로 보일까? 등기 명의 수탁자가. 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의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 이론이라고 말이에요.
대내적으로 진해 둘셋은 신탁자를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게. 그럼 여기서 묻는 건 이거예요. 이 수탁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건 자중과 타중, 이거 묻는 상식이잖아. 두 놈 사이에서 누구를 소유자로 봐요? 얘를. 얘가 점유하는 것은 신탁자가 소유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 그 이야기. 이런 거는 시험에서 자주 인용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외워봐야 말정황이라고. 명인 땅의 문제를 알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모르면 시간이 소비가 되니까 기다리시면 돼. 미리 외울 생각을 마시라고 말이야. 외워봐야 본인만 소유니까. 나중에 명인 땅 배우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고. 따라서 니은득은 니은 체크만 딱 하고 어차피 배우니까. 그 다음 점유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죠. 타주가 자주로 전환된다.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그러려면 새로운 권한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고 나서는 색칠한 부분을 보면 상속이나 판례가 6줄짜리가 들어있어요. 요게 이제 시험에서 압도로 출제가 되고 거꾸로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물을 부담하고 있을 때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가 있어 타주로 바뀐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요 판례가 집중 시험에 나오고 모델에 있는 판례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점검해야 되는데 우측에 넘어가면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전환협 1, 2번 판례 나와있죠. 이것도 비슷한데 판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도 점검을 좀 해야 되고 이거는 이따가 쉬었다가 잠깐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